네, 2월 3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AJAX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 오픈 API 연동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CRUD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특히 웹으로 대비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때, 일단 주제를 하나 정합니다. 기능적인 주제를 하나 정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리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품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회원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리뷰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이 리뷰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데이터가 하나, 백엔드 주소가 하나 있어요. 뭐 http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localhost 땡땡 3001 슬래시 리뷰라고 하는 주소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프론트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사용자가 이 리뷰에 관련된 페이지에 접근하면 맨 처음에 목록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서 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작성. 목록 같은, 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록이 그 상세 보기를 겸하기는 하죠. 근데 리뷰라든지 뭐 일반 게시판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리뷰를 일종의 게시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세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입니다. 목록에서 상세 페이지로도 가죠. 자, 보통은 작성을 하고 나면요. 상세 페이지가 없으면은 목록으로 돌아가지만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은 상세 페이지로 갑니다. 읽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수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한편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가고요. 삭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목록으로 돌아가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목록 페이지는 리뷰라고 하는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일단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응답은 JSON 형식으로 올 거고요. 이때 이 리뷰한테 목록 데이터를 달라는 의미로 ge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속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링크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결과물을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시 백엔드한테 저장해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는 저장을 의미하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응답이 들어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면서 이 백엔드는 데이터 저장 후 일련 번호를 생성을 해요. 몇 번 데이터가 생성됐다라는 일련 번호를 만들어요. 이거를 id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그 id를 가지고 이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id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작성 페이지는 그 id 값을 받아서 상세 페이지로 갈 때 그 id 값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상세라고 하는 거는 다시 백엔드한테 어떤 데이터를 읽고 싶다라고 하는데 상세니까 컨텐츠를 하나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하는 id 값을 다시 백엔드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백엔드는 그 id 값에 맞는 데이터를 되돌려 주는 거죠. 목록 페이지에서 상세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록에서 사용자가 뭔가 클릭하면은 몇 번 게시글을 읽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이 목록에는 전부 다 id 값이 포함이 돼 있어요. id 값을 같이 상세 페이지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백엔드한테 던져서 그 id 값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받아와야 돼요. 자, 이때도 읽기니까 get 방식으로 들어가요.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 페이지로 갈 때도요, 몇 번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라는 id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 삭제 페이지에서는 백엔드에 다시 id 값을 전달해서 몇 번째 데이터를 지우고 싶습니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때는 delete 방식으로 전송이 요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도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주고요. 목록으로 돌아갈 때는 특정 데이터를 상세 보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데이터도 전달되지 않아요. 상세에서 수정으로 갈 때도요, 몇 번째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라는 id 값을 다시 던져야 되고요. 그럼 수정 페이지는 백엔드에 2번 갔다 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수정 전 게시글을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id 값을 백엔드로 보내서 get 방식으로 일단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게시글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성 양식에 먼저 세팅을 해준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다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수정된 내용과 그 다음에 몇 번째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라는 id 값을 같이 풋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수정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는데 이때도 id 값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CRUD 기능을 구현할 때 가장 체킹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요.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 고유 일련 번호 값을 계속 갈고 다녀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프로그램 망해요. 이거를 수단과 방법 말고 가리지 않고 계속 달고 다녀야 돼요.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할 때 이 id 값은 대체로 링크 걸 때 물음표 찍고 뭐 id는 1, 2, 3 이렇게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엮어서 이렇게 페이지로 보내는데 백엔드로 보낼 때는 CRUD에 맞게 get, post, put, delete 4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get 방식에 해당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오픈 API 연동 방식이랑 똑같았으니까 요거를 봤고요. 목록 페이지에 삭제 기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딜리트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봤었습니다. 자, 예제를 실행하려면은 백엔드가 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백엔드를 가동을 시켰고요. 이제 요 학과 관리 페이지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삭제 기능까지는 하나 구현을 해봤었어요. 자, 이제 삭제하느라고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새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페이지를 볼게요. 새 학과 추가. 이거는 그냥 작성 페이지로 부담 없이 링크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페이지에 보시면은 add.html로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add.html이 들어오는데
CSS는 공통 파일이니까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style.css 파일은 제가 지난주에 그냥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면은 헤더부터 디자인 말고, 여기 추가 페이지와 수정 페이지에서 쓸 수 있게끔 폼 태그에 관련된 CSS를 좀 넣어놨습니다. 길진 않아요. 헤더부터 인클루드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듈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inc 폴더 안에 header.html 가져와라. 그리고 inc 폴더 안에 footer.html 가져와라. 라고 링크 걸어주고요. ajax 처리할 거니까 ajax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include 처리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데이터 include가 들어있는 그 태그들을 찾아내서 이 데이터 include 속성에 걸려있는 이 HTML 파일을 AJAX로 불러와서 이 태그를 대체하는 기능을 했었죠. 섹션 태그 안에 폼 태그를 하나 넣어놨고요. 라벨 태그로 이 텍스트 인풋 태그와 연결하고요. 여기 필수 항목이라고 별표 하나 넣어놨어요. 네임 속성은 dname. 위치도 포 속성으로 인풋 태그랑 연결하고 위치에 해당하는 록이라는 항목을 넣고요. 서브밋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는 이 폼 태그에 걸어줘야 되죠. 자, 디파트먼트 폼에 대해서 이제 add 이벤트 리스너 연결해서 서브밋 이벤트 걸었고요.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저장 요청을 백엔드한테 보내야 돼요. 백엔드한테 요청 보내는 거는 웹에서는 AJAX밖에 방법이 없고요. AJAX는 무조건 async await를 써야 되니까 이벤트 함수에 async 걸어놨고요. 인풋 태그에 입력한 항목들을 받아옵니다. dname과 log이라는 항목 가져왔죠. 그러면 일단 프론트에서는 이 입력 값들이 제대로 됐는지 정규 표현식을 써서 검사해야 되는 루틴이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 검사하는 루틴은 약간 좀 주제를 벗어난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요. 입력값에 대한 검사 루틴이 모두 통과됐다면 백엔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백엔드에 이제 전송을 했을 때 결과를 받을 변수 하나 준비했고요. 대부분의 백엔드는 일련 번호는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추가할 때는 일련 번호를 제외한 변수만 전달해 주면 돼요. 자, 백엔드 주소한테 데이터 추가에 대한 요청은 포스트였죠. 그래서 axios.post로 전달합니다. 자, await 걸고요. 리스폰스 받았어요. 이때 백엔드한테 전달할 데이터를 제이슨 객체로 넘기시면 돼요. 이게 겟방식일 때 보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겟방식 데이터 보낼 때는 파람스는 하고서 이렇게 안에다 보냈어요. 근데 포스트 풋 딜리트는 파람스라는 그 객체 없이 바로 보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장 결과를 백엔드한테 받아오겠죠. 콘솔로 찍었어요. 자, 여기 페이지 이동하는 거 잠깐 주석으로 막아놓고
개발자 도구 열어서요. 콘솔에 찍히는 걸 볼게요. ABC 123이라고 저장을 하면 자, 네트워크 탭 열어놓고 저장. 이게 지금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게요. 라이브 서버가 자체적으로 지금 자꾸 새로 고침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리턴을 한번 넣어볼게요. 계속 시키네요. 자, 서브밋 버튼 눌렀을 때 라이브 서버가 지금 계속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AJAX 요청 부르는 거 그냥 자동으로 실행할게. 잠깐 코드 좀 뺄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걸 보내기만 하면 자꾸 얘가 새로 고침을 하네요. 자, 얘가 계속 새로 고침되느라고 지금 데이터를 되게 많이 저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되게 많이 쪼르륵 나왔을 거예요. 이 백엔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까 분명히 데이터를 디네임과 록 요거 두 개만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백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지금 웹브라우저로 직접 백엔드에 접속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에. 포스트 딜리트는 직접 백엔드에 접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치했었던 이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애를 다시 한번 열어서요. 뉴 리퀘스트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풋 딜리트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 방식을 세팅해 주면 되는데요. get 방식의 변수를 보낼 때는 요 쿼리 여기다가 넣는 거고요. 나머지 포스트 풋 딜리트에 대해서 보낼 때는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폼.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나면 백엔드는요, 생성된 데이터를 우리한테 다시 응답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한테 응답으로 줘요. 요게 응답으로 들어오는 response.data예요. 지금 브라우저가 자꾸 리프레시가 돼서 이거를 확인할 틈이 없어서 제가 바로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응답을 받아서 102번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저장 버튼 눌렀는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계속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로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걸 처리하려면 윈도우.location, view.html로 넘어가면서
리스폰스 데이터가 백엔드한테 전달받는 저장 결과였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response.data.id가 view.html에 id라는 변수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view.html은 여기까지 계속 같이 볼게요. view.html은요. 얘가 이제 view.html 물음표 id는 뭐 102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util-4에 만들었었던 getQuery라고 하는 함수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JSON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URL을 파싱해서 id는 102라고 JSON 객체로 돌려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없이 view.html로 그냥 바로 직접 링크를 타고 들어왔다면 뒤에 물음표하고 변수 없이요. 그럼 이 파람스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파람스 객체에 id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접근이 아닌 걸로 보고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한 다음에 바로 직전 페이지로 되돌립니다. 처리 중단하고요. 반드시 이 id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id 값을 가지고 백엔드한테 어떤 데이터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백엔드한테 특정 데이터를 콕 집어서 요청을 할 때는요. 슬래시 하고서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식별 번호를 뒤에 폴더처럼 붙여서 보냅니다. 이걸 빼고 들어가 볼게요. 그냥 디파트먼트까지만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얘는 배열로 들어와요. 근데 특정 데이터를 콕 집어서 지정을 하면 그 데이터 하나만 배열이 아닌 독립 제이슨으로 줘요. 자, 근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어차피 단일 데이터 보는 거랑 전체 목록을 보는 거랑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뭔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백엔드는요. 목록 보기에서는 개요 정보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세 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 그런 건 여기 목록 데이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본문 내용이나 첨부 파일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상세 보기에만 포함을 시키도록 구현을 해요. 보통 백엔드들은. 근데 우리 백엔드는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람스에 저장되어 있는 ID, 주소가 물음표 한 다음에 id는 102라고 들어왔을 테니까 이 값을 파람스라는 객체에다 넣은 다음에 백엔드한테 요청할 주소 뒤에 폴더 경로처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주소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axios.get이라고 하면은 백엔드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럼 console.log 찍으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response.data.id, response.data.dname, response.data.log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내가 원하는 데다 출력해 주는 거예요. HTML 쪽에 정보를 출력할 태그들 미리 준비해 놨고요.
자, 그 밖에 여기 목록 보기랑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능이 있는데, 목록 보기는 그냥 index.html로 링크 걸면 됩니다. 근데 수정하기는 제가 링크 주소를 샵으로 걸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도 edit.html 한테 링크를 걸 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 라고 정보를 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정하기에서 어떤 항목을 수정할 건지 인식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후에 화면에 출력하고 나머지 처리들도 해야죠. btn edit, 수정하기한테 href 속성으로 edit.html에 링크 걸어주고 일련 번호 값은 백엔드한테 받아온 정보 중에 일련 번호를 걸어줍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삭제하기도 그냥 링크를 걸었는데 뭐 아무 정보가 없죠. 뭘 삭제할지 버튼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btn delete 삭제 버튼한테 데이터셋의 아이디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일련 번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esponse.data.dname도 dataset.dname으로 넣어서 삭제하기 버튼에 걸어줘야 돼요. 아까 새로 고침되느라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는 잠깐 뺄게요. 그래서 새학과 추가 들어가서 뭐 전작과 추가하고 1, 2, 3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백엔드한테 저장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저장된 일련 번호를 받아서 view.html한테 일련 번호를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걸 다시 백엔드한테 보내서 157번 데이터 열람하고 싶습니다라고 백엔드한테 요청을 보내고 백엔드한테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뿌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 백엔드한테 지금 데이터를 보내서 이렇게 제이슨을 받아온 거고요. 이 받아온 정보를 화면에 뿌려준과 동시에 수정하기 버튼 눌렀을 때 edit.html에 157번을 수정하러 가라 라고 정보를 또 바꿔준 거고요. 삭제 버튼 같은 경우도 요거 클릭했을 때 157번 데이터를 삭제할 거니까 그때 사용할 변수 값들을 이렇게 미리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걸 백엔드한테 받아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목록에서도 삭제는 구현해 본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삭제도 볼게요. btn delete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dataset.id와 dataset.dname을 뽑아옵니다. 여기서 받아지는 요 변수 값들이 데이터 아이디와 데이터 디네임 요거 두 개인 거죠. 각각 157과 전작과라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리고 dname을 접목을 해서 정말 전작과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지우겠다라고 하면 axios.delete 삭제 요청을 보내면서 157이라는 변수 값을 여기다 주소에다 묶어요. 백엔드한테 157번 데이터를 지워주세요라고 보내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백엔드가 갖고 있어요. 프론트는 데이터를 절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백엔드가 삭제하고 삭제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죠. 전에 여기서 알럿 함수로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 박스를 뿌렸었는데 라이브 서버 환경에서 윈도우.로케이션 직전에 알럿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석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정하기 페이지는 아직 작업을 안 했고요. 삭제하기 버튼 누르면은 정말 전작과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목록 보기, 여기 전작과 있어요. 여기서 삭제하기 누르면 정말 전작과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목록으로 갔을 때 전작과 없어졌죠. 이게 뒤로 가기 누르면은 157번 데이터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백엔드에서는 그런 데이터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줘요. 자, 새로 저장해 볼게요. 157번 데이터를 열람하고 싶으면은 view.html에 id 157이라고 주소 만들어서 페이지 이동하면 됐었죠.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학과를 열람하고 싶으면은 멀티미디어 학과는 102번이니까 102라고 링크 걸면 되고요. 그 밑에 ABC는 103. 그 밑에 프론트엔드는 104. 그 밑에 있는 프론트엔드는 156. 그 밑에 있는 전작과는 157이겠죠. view.html한테 이 학과 번호를 이렇게 일련 번호로 보내면 각각의 해당 데이터에 맞는 것들을 링크로 페이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 페이지에서는 여기에 링크 걸 때 해당 일련 번호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페이지는 단 하나입니다. 개수만큼 페이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view.html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값을 변수로 보냄으로 해서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되는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index.html 만들면서 index.html이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가 이거란 말이에요. 전체 데이터. 이걸 가지고 제목에서 링크를 걸 때 view.html 전체적으로 배열이니까 반복문 안에서 돌고 있을 거고 이거 하나가 v였어요. view.html에 id라는 이름의 변수로 v.id 값을 걸어라 라고 줬기 때문에 목록에서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각각의 일련 번호가 링크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신다면 지난주에 작업했던 것과 이제 머지가 돼서 제목 클릭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상세 보기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확인해 볼게요. view.html 그 다음에 add.html 그거 두 개까지 이제 연계를 시키시면 되고요. 아마 작업 시간 좀 걸리실 겁니다. 다음 교시 3시 15분쯤에 시작할게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같은 백엔드 주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접근 방식이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조회,
저장, 수정, 삭제. 이렇게 그 네 가지 방식으로 구별되는 게 CRUD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이걸 통칭 RESTful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조회 같은 경우는 목록하고 상세로 구별이 되고요. 상세 조회랑 수정이랑 삭제 같은 경우는 백엔드한테 어떤 요청을 할 때 무엇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넘겨야 된다. 이 왓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었던 ID라고 하는 일련 번호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ID 값을 생성을 해서 우리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이 ID 값이 무엇인지 받아가지고 그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이 돼요. 근데 저장, 수정, 삭제는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백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은 직접 코딩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했었던 이제 썬더 클라이언트 같은 이런 테스트 도구를 써야 돼요. 저장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고 쳐도 수정 삭제부터는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썬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주소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http://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주소가 로컬호스트일 때만,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외부 사이트 주소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로컬호스트일 때만 이 부분을 묶어서 대괄호 열고 땡땡 2개 1 이렇게 적으셔야 얘가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콜론 3001 여기 이후는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백엔드 주소로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백엔드를 get으로 호출하면 샌드 누르면은 이렇게 목록 데이터가 전체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내가 특정 데이터를 상세 보기를 하고 싶다. 104번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소 뒤에 104라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는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을 포스트로 돌려요. 그리고 바디 안에서 포스트 풋 딜리트는 데이터 전송할 때 바디 쪽에 폼 인코드로 가야 돼요. 이게 HTML의 폼 태그랑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네임은 록, 밸류는 헬로. 록이 아니고 dname. 사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록은 월드. 자, 이렇게 입력해서 샌드를 누르면은 요 두 가지 정보를 백엔드한테 줘요. 그럼 백엔드가 그걸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된 결과를 우리한테 다시 제이슨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한 정보를 저장을 하면서 160번이라는 일련 번호를 같이 붙여준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백엔드 페이지 전체를 보면 새로 고침할게요. 자, 조금 전에 생성된 160번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풋에서는 dname을 메가스터디라고 적고요. 록을 20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근데 이때는 여기 지금 102번, 104번, 156번, 157번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 알려줘야 돼요. 이 중에 어떤 데이터를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할지. 그 어떤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주소에 슬래시 걸고 일련 번호가 붙어요. 그럼 157, 디파트먼트의 157번 데이터를 이 내용으로 수정해 주세요라는 게 돼요. 자, 그럼 157번 데이터가 이렇게 수정됐더라고 수정된 결과를 줍니다. 자, before 새로 고침할게요. 157 고쳐져 있죠? 삭제 같은 경우는 이 정보들 보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냥 157번 데이터 지워주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샌드 누르면 지우고 나면은 지금 보이고 있던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제는 정상적일 경우에 아무것도 안 줘요. 지워졌으니까 줄 게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156, 157, 159였는데 이제 157이 사라질 겁니다. 156 다음에 159가 157 없어졌죠. 삭제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백엔드가 잘 작동한다라는 거를 이런 테스트 도구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게 AJAX 코드를 꾸미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정 페이지를 볼 건데요. 자, 목록에서도 수정 페이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수정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첫 번째로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하겠다라고 HTML 링크에 이렇게 ID 값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HTML에서는 요 156이라는 걸 또 받아와야겠죠. ID 콜론 156 이렇게 이걸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받아올 거예요. 쿼리 스트링 받아오는 건 이미 유틸래퍼에 구현을 해놨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156번을 가지고 다시 백엔드한테 갑니다. (3001/department/156번) 데이터 주세요라고 get 방식으로 접속을 해요. 그럼 백엔드는 156번에 해당하는 상세 데이터를 주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폼 태그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수정 페이지인데 계속 빈칸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요 정보 플러스 156이라는 일련 번호를 같이 풋 방식으로 백엔드한테 보내요. 그럼 백엔드는 수정 결과를 주겠죠? 그 수정 결과를 받아서 다시 상세 페이지로 가야 돼요. 이게 플로우가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웹페이지가 다 이 플로우로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edit.html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스타일리스트 가져왔고요. 헤더하고 푸터 인클루드 걸어놨고요. 자, 바디 쪽에는 수정 페이지의 특징은 작성 페이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 태그를 기본적으로 작성 페이지랑 똑같이 가져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백엔드한테 데이터 전송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id라고 불리우는 그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값이었죠. 그 값을 여기다 숨겨놓기 위해서 input 타입 히든이 들어갑니다. 수정 페이지에서 수정할 대상을 지정할 때 쓰기 위해서 input 타입 히든이 걸립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단에서는 히든 특성 잘 안 쓰잖아요. input 타입 히든은 백엔드랑 연동할 일이 없으면 잘 쓰질 않아요. 화면상에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백엔드한테 전송해야 될 데이터를 input 타입 히든으로 둡니다. 그러면 서브밋 누를 때 같이 날아가요. 백엔드한테. 자, 여기에 지금 밸류 속성의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 페이지에서 화면 열리자마자 내용이 세팅되는 거는 페이지 열리면서 자동으로 동작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를 꾸밉니다. utilhelper.getQuery, 얘가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받아오죠. 파라미터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if 문으로 처리 중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람스 안에 일련 번호가 들어있을 테니까 파람스가 이제 id 콜론 156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테니까 파람스.id 값을 주소에 붙여서 백엔드한테 보내는 거죠. get 방식이고요. 그럼 백엔드는 156번에 해당하는 제이슨 데이터 하나를 돌려줄 거예요. 콘솔.로그로 리스폰스.데이터를 출력을 했고요. 그래서 콘솔에 보면은 지금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3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리스폰스.데이터죠. 이렇게 제이슨 받아온 거예요. 자, 요게 지금 response.data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response.data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적절한 인풋 태그에 밸류 속성으로 강제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 JSON 데이터가 뿌려지는 거죠. 자, 밸류 속성에 넣어줬고요. 여기 보시면 히든 요소에도 값이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돼요. 자,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서브 및 이벤트니까 첫 줄에 2.prevent 디폴트 걸고요. 히든 요소에 있는 값 받아오고 학과 이름, 학과 위치를 받아옵니다. 수정이니까 put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어떤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유 일련 번호를 폴더처럼 이렇게 세팅해주고 수정할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럼 수정에 성공하면 트라이드 문이 무사히 끝날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에러가 나니까 캐치로 뛸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이 문이 무사히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잘 됐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백엔드한테 별다른 정보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id 값 이미 갖고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써서 view.html로 넘어간 거죠. 수정 결과를 확인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프론트엔드 2 학과 위치는 1, 2, 3, 4, 5 이렇게 수정하면은 156번 데이터가 이 내용으로 수정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CIOD 기본이에요. 보통 이제 학과 관리라고 하는 주제 하나로 CIUD 이렇게 4페이지 정도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자 반나절 업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데 좀 되게 하다 보면은 결국 노가다예요. 막 계속 똑같은 것만 들어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풋 태그의 필드 개수 때문에 요 정도만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게 회원가입 페이지다 라고 가정하면 입력받는 게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코드들이 좀 더 입력값 받아오는 코드들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귀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를 다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다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프론트 작업은 그러니까 퍼블리싱 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작업들은 이제 UI를 만드는 거니까 매번 달라요. 근데 로직을 구현하는 프론트 작업들은요 맨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백엔드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페서, 교수, 스튜던트, 학생, 뭐 타이타닉 탑승객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렇게 몇 가지 백엔드 데이터가 더 있으니까 얘네들을 대상으로 필드만 달라요. 제이슨 필드만. 구현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더 잡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CIUD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SCSS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사실 이제 HTML하고 그 다음에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죠. 얘네들은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류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논리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CSS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만들고 나면은 재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들었던 CSS 몇 달 지나서 좀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걸 고치는 게 나을까, 새로 짜는 게 나을까, 뭐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SS의 이제 코드 재사용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CSS를 생성해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편의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통 이제 CSS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이 이제 레스라고 하는 애였어요. 변수라든지 아니면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코딩을 해서 실행 버튼 누르면 CSS 파일이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의 CSS랑 좀 너무 많이 다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SASS라는 게 나와요. 그나마 레스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기존의 CSS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HTML, CSS만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개선된 게 나오는 게 SCSS예요. 기존의 CSS 문법과 흡사하면서 그 코드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CSS라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여전히 CSS를 인식을 하지 얘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코딩을 하고 나면은 CSS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변환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 때는 웹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고요.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깔아서 명령어 엄청 때려 부어야 됐었어요. 아니, 나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색상 하나 바꾸고 싶은데 이거 뭐 이것저것 깔고 세팅하고 하면서 명령어로 막 세워라 내워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웹팩하고 바벨을 사용하는 게 리액트도 초창기 때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이때까지도 이쪽은 거들떠도 안 봤고 리액트 쪽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프로그래밍 쪽이 바뀌는 게 워낙 빠르니까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게 조금 봤을 때 좀 과하게 복잡하다 싶은 것들은 좀 두고 보세요. 그러면 좀 쉬운 게 나오던가 아니면 도태되던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웹팩하고 바벨을 직접적으로 쓸 일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 웹팩하고 바벨을 전혀 다루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얘네가 동작하게끔 다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SCSS나 SASS 같은 경우는 얘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으로 나왔어요. 자, 그 배포한 자료의 뭐 웹페이지 작업 기본 폴더 구조는 뭐 사실 뭐 요거는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근데 요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리소스들을 다 때려박아요. 여기에 SCSS라는 폴더를 만들고 코딩은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소스 파일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CSS로 변환해서 여기다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HTML은 여기 있는 CSS 파일을 참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할게요. 대부분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SCSS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이요.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이게 SASS와 SCSS를 동시에 지원하는 애예요. 얘를 찾아서 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CSS 포매터. 뭐 자동 줄맞춤 같은 거 해주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리드미 자료 보시면 그 라이브 SASS 컴파일러에 제가 개발자 이름도 같이 적어놨거든요. 똑같은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개발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이름 확인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매터도 같이 깔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시고 나면 약간의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이 종이에 이제 화살표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설정에 대한 원 소스 코드가 나와요. 자, 리드미 파일에 제가 적어 놓긴 했어요. 라이브 SASS 컴파일러 settings 포맷 콜론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제이슨 포맷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특별한 설정이 없다면 변환된 CSS 파일은 그 SCSS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장 위치를 물결은 현재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은 작업 폴더입니다. 이 작업 폴더, 그 SASS의 소스 파일이에요. 소스 파일 폴더.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에 상위 폴더에 CSS 폴더. 아까 제가 asse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 CSS라는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고 SCSS라는 폴더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작업을 하면 여기에 내가 지금 작성하는 소스 파일이 있다고요. 이 소스 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칸 위, 상위에 CSS 폴더 안에 이제 변환된 파일을 넣을 거예요. 이때 익스텐션 네임하고 포맷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컴프레시드라고 하는 옵션은 왜 주석 다 빼고 소스 코드 다 한 줄로 바꾸는 거 있죠. CSS 파일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때는 확장자를 min.css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panded라고 하시면은 이 경우에는 그 줄바꿈 다 잘 돼 있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두 개를 이제 필요에 따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expanded 옵션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스타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직접 봐보세요.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폴더 안에 파일을 제가 일단 다 없애놨어요. 자, 여기에 일단 테스트로 test.scs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자, 간단한 사용 방법이에요. 달러 헤더 백그라운드에다가 달러로 시작하는 애가 변수예요. 요거는 그냥 보세요. 일단 시연이니까요. 샵 ff00ff 그 다음에 달러 pd100은 그냥 s100이라고 px100이라고 할까요? 얘는 100픽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치면요, 이게 변수예요. 그러면은 점 헤더에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헤더 백그라운드 이걸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패딩은 달러 px100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P를 눌러서 SASS로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SAS 와치로 시작하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가동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가동하면은 CSS 폴더에 변경된 파일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설정해서 expanded랑 확장자를 .css로 바꿨죠?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된 파일이 들어가요. 아까 세팅해 놓은 변수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세팅을 컴프레시드로 바꾸고 확장자도 min.css로 바꿔줄게요. 아까 생성된 CSS 파일은 삭제하고요. 이 SCSS 파일이 한 글자라도 수정이 된 상태에서 저장되면은 변환된 게 다시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주석이고 뭐고 다 빼고 이렇게 코드가 한 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동안은 익스펜디드를 하시는 게 그래도 CSS 변환되는 걸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완성품 할 때는 컴프레시드 버전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CSS랑 CSS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CSS에서 헤더 안에 아이템 안에 A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택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선택자를 쓰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좀 더 직관적이에요. 헤더 안에 아이템 안에 A. 선택자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뭐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이렇게 주면은 생성된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 태그에 and 콜론 호버 칼라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and가 붙으면은 A에 동시 적용되는 애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점 액티브 이렇게 하면은 A 태그 안에 들어있는 액티브란 요소인데 and 액티브라고 하면은 A 태그가 액티브란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차이 보세요. A 안에 점 액티브를 넣으면은 A 태그 띄고 액티브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 and를 붙이면 붙어서 생기죠.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A인 거죠.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이 정도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예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파일 중에 언더바가 붙은 파일들은요, CSS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CSS로 변환이 안 돼요. 주로 변수들을 만들 때 써요. 먼저 칼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쓰는 색상들을 미리 다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 핑크,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색상들을 다 잡아놨어요. 웹사이트 만들 때 색상 아무거나 안 쓰잖아요. 보통. 칼라 팔레트라고 그 주제가 되는 색상들 정해놓고 쓰잖아요. 그런 색상들을 미리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SCSS에서 골뱅이 임포트라고 들어가면서 같은 폴더 안에 칼라.scss를 끌어와라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패딩 0, 마진 0, 백그라운드 칼라는 블랙이라고 잡아준 게 이 블랙이 이 칼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얘네들은 조금 좀 다음 단계고요. 자, mySCSS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소 안에 들어있는 H1 태그입니다. 자, 위드스 달고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걸고 뭐 패딩, 보더 라디우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랩 잡아줬고요. H1 태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SCSS 작업하면서 일단 특이사항은요. 선택자를 만드는 과정이 안에 블록 안에 포함되는 거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쓰셔도 뭐 큰 지장 없어요. 변수값 따로 만드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선택자를 표현하는 체계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이건 적응이 안 되면 리액트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my SCSS 한 칸 띄고 H1 이건 거고요. and가 붙었고 애프터죠. 얘는 .my SCSS 한 칸 띄고 H1 태그인데 붙여서 콜론 애프터가 된 거죠. 여기에 컨텐트는 라지라고 넣어줬고요. 칼라 빨간색 좋습니다.
이 include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일단 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include에 mixins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요거는 리액트 쓰면서는 저는 잘 안 써요. 리액트 수업에서 아마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원래 있는 기니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함수예요. mixin,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같은 거예요. 자, mybox라고 하는 이름의 mixin이고요.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콤마로 여러 개 나누셔도 돼요. CALC라고 하는 기본값을 100픽셀로 잡아놨어요. 근데 만약에 요 파라미터로 전달, if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죠.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2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짝수라면 요 변수 값에 30을 더한 값을 다시 넣어주고요. 3의 배수라면은 50픽셀을 더해서 넣어주고요. 사이즈에 대한 연산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땐 원래 값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럼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CALC 값은 바뀔 거고요. 이 값을 width에다 걸고요. height는 31픽셀에 곱하기 2입니다. 픽셀 단위나 퍼센테이지 단위도 곱하기 플러스 나누기 이런 게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호버, 트랜스폼 좀 걸었고요. 트랜지션 줬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골뱅이 include mybox 1이라고 하면은 여기 width가 지금 1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값은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네요. CAC는 100일 거고요. 그럼 얘가 100픽셀, width 100픽셀에 여긴 계산됐으니까 64픽셀이겠죠. 이만큼의 CSS 코드를 여기 믹스인을 인클루드한 곳에 통째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이번에 여기서는 mybox 2라고 했으니까 2가 전달됐으니까 넓이 값에 30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CSS 작성하다 보면 코드를 계속해서 비슷한 걸 쓰는데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사용할 때 믹스인이라는 걸 씁니다. 여기도 mybox 3, mybox 4, mybox 5, 6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생성된 거 보면은요. 레드, 그린, 블루. 네, 그린의 width, height, 트랜지션. 여기도 width, height, 트랜지션 거는데 width 값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된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렇게 믹스인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잘 쓰이겠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응형을 만들 때 미디어 쿼리 구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쿼리 구간이에요. 640, 768, 992, 1200 이렇게 잡아놨어요. 얘를 ES, 그 다음에 스몰, SM, MD, 미디엄, 라지, LG라고 정해요. 반응형을 만들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데스크탑 퍼스트랑 모바일 퍼스트요. 일단은 모바일 사이즈로 다 만들어 놓고 미디어 쿼리 적용해 가면서 점점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해상도 줄여가면서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가하는 방법이 있고,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퍼스트를 주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국내 작업들은 데스크탑 퍼스트가 맞다고 봐요. 일단 외국계 사이트들은 일단 모바일부터 오픈시켜 놓고 데스크탑은 나중에 만들자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다 오픈하려고 들기 때문에 사실 뭐가 됐건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퍼스트 같은 경우는 미디어 쿼리를 정할 때 맥스 위드스를 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퍼스트는 민 위드스로 주로 잡아요. 믹스인을 정의하는데 데스크탑 퍼스트에서 XS, 엑스트라 스몰. 최대 크기를 640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걸어 놓으면은 이 미디어 쿼리가 이제 통째로 갖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내용이 여기 세팅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SM, 맥스 위드스, MD, 맥스 위드스, 스몰, 미디엄, 마지막에는 라지겠죠? 라지를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기본 CSS는 해상도 전 구간에 다 적용이 돼요. 전 구간에 0부터 무한대 사이즈까지 적용이 돼요. 근데 XS를 걸면은 맥스 위드스를 걸었으니까 0부터 640 구간까지는 얘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SM은 얘도 맥스 위드스니까 SM 0부터 768 구간까지는 얘가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MD는 0부터 992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는 0부터 1200 구간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미디어 쿼리 만들 때 이렇게 4개 구간을 다 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 CSS를 짜요. 이거 그냥 PC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짜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를 짜고 싶다라고 하면은 MD나 LG까지 나누진 않고 보통 SM만 써요. SM에다가 뭔가 더 줘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작동을 하는데 밑에서 작은 해상도 구간이 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 CSS는 자연스럽게 768보다 크고 무한대 크기까지는 적용이 돼요. 데스크탑에서. 근데 해상도를 줄이다가 768보다 작아지면 여기가 적용하는 거죠. 뭐 각자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이거를 이제 맥스 위드스를 민 위드스로 나누면은 모바일 퍼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모바일 퍼스트는 사이즈를 일찍 다 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 사이즈라서. 일단 기본 CSS를 작성하면은 해상도 전 구간에 대해서 작성이 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모바일 퍼스트로 XS를 걸면은 최소 이거예요. 그러니까 643, 최소 643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리고 SM을 걸면은 768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MD를 걸면 아까 996이었나요? 996부터 무한대까지. LG는 120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이렇게 누적되는 거를 다 잘라내고 나면은 여기서도 주로 얘랑 얘만 씁니다. 평상시에 작성하는 거는 768보다 작은 사이즈에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작동할 거를 생각하고 스타일을 짜는 거고요. 거기서 해상도가 더 늘어질 때마다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게 있으면 미디어 쿼리 안에서 별도로 또 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스타일 파일에서 위에서 이제 인클루드 했어요.
import responsive.scss라고 임포트를 했고요. 얘를 이제 믹스인을 걸었을 때 좋은 점이 보통 미디어 쿼리 걸면은 선택자부터 다 다시 잡잖아요. 근데 얘는 특정 선택자 안에 CSS 속성만 넣어줄 수 있어요. 물론 CSS도 그게 가능하긴 한데 데스크탑 MD라고 include 데스크탑 MD에 안에 이렇게 내용을 주면 데스크탑 MD 요거였죠. 데스크탑 MD가 요거였잖아요. 이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골뱅이 컨텐츠에다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만 컨텐트 컬러 폰트 사이즈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my SCSS에 데스크탑 MD에서 800, 데스크탑 SM에서 600, 데스크탑 XS에서 100%. 일단 데스크탑 우선으로 잡아놓고 해상도가 점점 줄어들 때마다 MD, SM, XS 구간에 따라 박스 넓이를 줄인 거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시작하는 애는 해상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의도하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요게 적용되다가 해상도가 MD 구간보다 더 작게 적용되면은 얘가 적용되는 거고요. SM보다 더 작게 적용되면은 얘가 적용되고 XS보다 작게 적용되면 얘가 적용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영이 돼서 스타일 파일 이렇게 만들어져요. 미디어 쿼리도 이렇게 만들면서 지가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속성들만 이렇게 짜놨는데 하나의 선택자 안에 일반 속성과 미디어 쿼리가 적용된 속성을 이렇게 짜놨는데 이게 전 처리를 거치면서 미디어 쿼리 안에 선택자까지 다 같이 갖고 들어와요. CSS로 실제로 이렇게 짜면은 안 먹잖아요, 이거. 근데 전 처리는 이렇게 하나의 선택자에 대해서 일반 속성과 미디어 쿼리 적용 속성을 구성을 해놓으면은 SCSS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자까지 먹여서 적용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항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된 CSS 파일 참조시키고요. 클래스만 넣습니다. 자, 저는 지금 CSS가 변환된 거를 보여드리려고 옵션에서 컴프레시드를 뺐죠. 파일 생성된 게 확인되시면은 확정자도 min.css로 바꾸시고 컴프레시드 옵션을 켜서 원본 파일에서 뭐라도 한 글자라도 바꾼 다음에 파일 생성된 걸 확인하시면 주석이고 뭐고 다 빼서 이렇게 한 줄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HTML 파일이 요거예요. 자, 기본으로 요거고요.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가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면은 박스 미디엄으로 바뀌고요. 스몰, 엑스트라 스몰. 안에 내용하고 박스 전체 사이즈만 좀 바꿨어요. SC, SS 내용은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믹스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믹스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잘 안 쓰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실습만 해보시고요. 근데 리스폰시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만들어 놓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파일이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하고 왜 CSS 클래스 짤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냐면은 패딩값 같은 거
.p10, pt10, .pt20, .pt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에 보면은 패딩 탑 10픽셀, 여기 패딩 탑 20픽셀, 패딩 탑 30픽셀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클래스를 미리 쫙 하고 만든 다음에 이거를 조립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를 이제 즐겨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SCSS의 그 변수 지정하는 요 기능이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근데 요 예제에서 지금 당장 그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요. 선택자의 책입니다. 인클루드 들어가는 거는 요 속성과 값에 대한 거니까 인클루드는 아니고요. MySCSS라는 블록 안에 H1이 있다는 건 이 MySCSS의 자손 선택자로 H1이 있다는 거다. 특이사항은 .MySCSS의 H1, .MySCSS에 한 칸 띄고 H1 일 때 이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자, 요거는 뭐 실습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쭉 한번 내용 검토만 해보세요. 왜냐면 요게 정리가 돼야만 리액트를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까지만 얘기할게요.